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삼성그룹의 연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과 이러한 삼성을 글로벌 대기업으로 만든 이병철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1910년 경남에서 유복한 선비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이후 20살이 되던 1930년 일본의 와세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건강의 악화로 중퇴 후에 귀국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이병철은 집 인근에 있는 훈장에서 한문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부들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귀국한 이후에 방황의 시기를 보내다가 사업을 해보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부친에게 약 300석의 토지를 사업 자금으로 받아서 정리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4살인 1934년입니다. 사진은 이병철 회장의 청년 시절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이 바로 이병철 회장입니다. 1936년이었던 3월 26세인 이병철 회장은 북마산의 협동정미소를 설립하고 도정업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또한 그해 여름에 마산 일출 자동차 회사의 트럭 10대를 매수하고 추가로 새 차 10대를 매입해서 20대의 트럭으로 운수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아마도 쌀 생산을 통해서 나온 도정업을 보내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물류 사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38년 3월 1일 경북 대구시 서문시장 근처 수동에 약 250평 남짓한 규모로 삼성 상해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자본금은 3만 원이었습니다. 삼성에서의 삼은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3, 3번, 작심 3일 등 3과 관련된 숫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은 별성자이기도 하지만 밝고 높고 영원히 깨끗이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시 출발하는 사업이기에 이병철 회장이 스스로 이 상호를 택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도정업이나 운수업과 달리 새 사업은 조금 더 국내를 벗어나는 무역과 그리고 단순히 도정업이 아닌 도정업의 가공을 더해서 국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대구의 조선양주를 인수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일본인이 경영하고 있던 이 회사를 당시 1년 전 3만 원이었던 자본금의 거의 3배가 넘는 10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후 이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1948년 광복 이후에는 서울 종로로 올라와서 종로 2가 2층 건물 100여 평을 빌려서 삼성물산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삼성물산공사는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 오징어나 한천 등을 수출하고 면사를 수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오징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한천이라는 것은 우묵가살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는 식물을 동결 탈수하고 압축해서 건조시킨 식품을 이야기합니다. 면사는 아무래도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의식주 중에 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견지명을 바탕으로 사업은 날로 확대되고 무역 상대국도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등 선진국으로 확대되어서 설립 다음 해인 1949년도에 거래액 기준으로 무역업 순위 국내 7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최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등 그는 엄청난 수완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병철 회장의 사업은 잘 운영되었습니다만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
서울에서 다시 남쪽으로 피난 시에 기존의 사업들을 다 처분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피난 당시 그의 운전기사였던 분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생명도 구하게 되고 사업도 잘 정리하게 된 이후에 이병철 회장은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졌으며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어 인재제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난 내려온 부산 동관동에서 1951년도 1월 12일 다시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때는 전쟁 및 여러 가지 복구에 필요한 고철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고철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고철은 구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사업을 변형해서 불과 6개월 만에 약 1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1952년도 1월 결산에서는 2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홍콩에서 설탕과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즉 한국에서 남아돌던 고철을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은 그것들을 한국 전쟁에 필요한 다양한 철강 제품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홍콩에서 설탕과 비료를 수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쟁 상황이라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식 또는 생산에 가장 필요한 설탕과 비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운이 좋게도 전쟁이 나기 전에 홍콩에 수출했던 면실박 대금 3만 달러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3만 달러의 자금으로 더욱더 많은 설탕과 비료를 수입하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불과 6개월 만에 이익금이 10억 원을 돌파했고 1년이 지나자 재산은 무려 6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1950년 말 기준 한국이 보유한 달러가 약 268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서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순이익이 엄청나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이병철 회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전자산업의 진출을 결심하고 1969년도에 삼성전자 공업을 설립한 이후에 삼성은 세계적인 전자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80년대 반도체에 도전해서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삼성문화재단, 호암미술관 등을 설립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까지 지원하던 이병철 회장은 1987년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사진은 이병철 회장이 평생 수집했던 문화재들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품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고려청자나 조선백자 같은 도자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병철 회장은 본인이 번 돈을 문화와 예술 분야에 지원하여 사람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 그의 아들인 이건희 회장도 타계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평생 수집한 문화재들을 다시 국가에 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그가 모은 작품들은 대단한 컬렉션으로 아마 향후 한국 전시관에 모두 전시되어서 일반 대중들도 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이병철 회장은 1910년도 식민지기 여유 있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뜻하던 공부가 되지 않고 사업에 투신하여 사업을 여러 번 성공하는 뛰어난 경영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해안으로 다양한 산업들의 다른 기업들보다 일찍 진출하여 커다란 성과를 내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삼성과 이병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병철의 기업가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